두 분 초대했습니다. 홍관희 고려대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그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들었는데요. 두 분은 오늘 그 합의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43시간 무박 3일입니까? 4일입니까? 어쨌든 이런 참 피말리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이렇게 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확고히 얻어내고 다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어떤 일관적인 원칙하에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뤄낸 성과다. 이렇게 일단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그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동에서 상당히 우위기가 한반도 주변에 우위기가 조성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했습니다만은 남북 합의를 통해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긴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박근혜 정부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근본적인 대남 전략이랄까, 또 군사모험주의랄까, 이런 노선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만족하거나 자축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더 두고 보면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대비태세라든가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건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조 박사님은요? 남북한 모두 그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남북한에게 모두 합당한 출구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이 북한이 갑이 되는 일방적인 관계, 그다음에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보상을 하는 관계, 이런 잘못된 관행이 동시에 생겼거든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는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거고요. 이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성과가 축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일시에 성과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협상의 관행, 원칙에 기반한 협상의 관행을 만들어냈다는 건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북한 역시 사실 그 명분에서는 다소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들이 그 자행한 무모한 도발로 인해서 북한 역시 고도의 피로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출구를 찾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향후 자신들이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지금 절실한 이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라든지 어떤 인도적 지원이나 경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그 시민들의 얘기 들으셨습니다마는 유감이 아니라 사과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도발해서 우리 장병 2명이 다리를 잃었는데 뭐 사과, 뭐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냐, 앞으로 그럼 또 이렇게 하고 또 사과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여전히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그게 이제 그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죄 없는 병사들이 지금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영내에다가 묻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쟁 범죄 행위인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 그 이상의 확고한 그 다짐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 북한 정권의 그 속성이 그런데 적합하지 않아요. 원래 큰 억지를 쓰고 벼랑 끝전술을 아주 능숙하게 해내는 그런 정권이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유감 표명도 좀 19년 만에 처음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직전에 이제 그 자기네들이 안 했다고 발뺌하고 우리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명시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주체를 자기네가 주체, 북측은 합의문에 보면은 북측은 이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우리가 좀 미흡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이룩한 상당한 성과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상대가 워낙 그 특수한 상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이 뭐 최대치에 가까운 것이었다. 아까 조금 전 말씀하신 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며칠 전에 외신 기자회견에서 남쪽이 자작극이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어쨌건 북한이 자신들이라고 시인을 하고 체면을 많이 구겼지 않습니까? 이 김영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숨은 그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지금 대북 심리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회의론이 있었지만 이번에 확인된 거는 대북 심리전은 가장 효과적인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무기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 대북 전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체제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일부 일설에 의하면 전방군단, 북한의 전현지대라고 그러는 전방군단의 4개 군단이 있는데 여기에도 영양실조 환자가 속출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취약한 북한 체제의 특성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이 상당히 효과적인 이 비무력이면서도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북한군의 그동안 실세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황병서와 김영철 두 축 체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하고 다르게 북한은 DMZ에 포진하고 있는 전방 군단이 DMZ 안에서 작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DMZ에 있는 그 전방 군단들은 매복과 경계만 하지 그 안에서 작전할 수 있는 부대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김영철이 이 수장으로 있는 그 정찰총국 그 DMZ에서 작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김영철은 인민무력 소속입니다. 그러나 지금 황병서 직할로 적공국이라고 하는 그 부대가 있어요. 적군와의 공작국이라고 하는 부대인데 대남 심리전과 방송을 전담을 하지만 실제로 DMZ 안에서 작전할 수 있는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DMZ 안에 지뢰 매설도 이제 그 친구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은 2009년에 정찰총국이 원래 정찰국이 인민군에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남 작전은 노동당의 작전부와 35호실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9년에 통합이 됩니다. 근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정찰총국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대남 도발, 예를 들면 천안함 연평도, 소니 사이킹, 그다음에 320 사이버 테러 뒤에는 이제 김영철이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발언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가장 총애하고 있는 실질적인 북한 군부의 실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철이요. 그렇죠. 황병서와 김영철의 위상은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사태 북한이 체면을 구긴 것 같지만 그래도 김영철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번에 협상을 주도한 사람이 황병서입니까? 김양건입니까? 이번에 협상을 주도한 사람은 우리 측에서는 물론 이제 두 분이 다 수고하셨는데 김관진 안보실장께서 이제 주도를 하신 것 같고 북한 쪽에서는 김양건 통전부 부장이 실제로 주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그 북한에서 이렇게 이게 전에 그 북한의 협상 그 패턴과는 상당히 다른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다 분석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한 적이 좀 드물고 자기네들이 목적을 관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박차고 나가고 이런 패턴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끝까지 참을성 있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그 배경이 뭐냐 할 때 역시 그 우리 조한범 박사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이 대북 확성기가 굉장한 우리만의 비대칭 전력이다.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좀 포기한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예 뭐 중단한 그렇죠. 것이 포기한 건 아니죠. 바로 철거한 건 아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위안을 얻는 건데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사시에 만약에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언제라도 이것을 재개하겠다. 이런 분명한 언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항이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북 확성기가 상당히 중요한 대북 지렛대다 하는 점을 우리가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 외에도 뭐 특히 한미 동맹이 엄청난 그 뒤에서 힘을 실어줬거든요. 만약에 우리 힘만으로 북한이 저렇게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고 벼랑 끝전술로 해올 때 그 외에 그 3대 핵심 전력을 다 풀었지 않습니까? 예. 공기부양정이랄까, 예. 특수부대랄까, 잠수함 이런 걸 다 풀었는데 우리 힘으로 대처하기는 만만치 않아요. 다행히 한미 간의 이런 그 국지도발 공동 대응이 수립돼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번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국민들이 깨닫게 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그 교수님께서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뭐 그 대화 협력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걸 유념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당장 이산항공 그 다음 달에 실무 접촉하기로 약속했고 서울 또는 평양에서 당국 간 회담을 하자. 그게 1번이란 말입니다. 합의사항 1번. 이 당국 간 회담은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열려서 무엇을 얘기하게 될 것인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태도로 나올 건지 이런 일련의 대화들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예. 이번 남북한 합의의 중국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 판단으로는 우리 이제 우다웨이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아까도 이제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의 초미의 관심사는 중국 9월 3일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참석. 그리고 두 번째는 열병식 참석이거든요. 지금 뭐 우리 정부가 아직 확인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열병식까지 참석을 한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큰 성과죠. 지금 왜냐하면 그 9월 3일 전승절을 기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주요한 외국 정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북한으로 인해서 중국 정승절의 분위기가 훼손되는 걸 극단적으로 경계를 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대북 메시지보다 훨씬 강경한 메시지를 줬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소유하는 원유의 100%가 중국으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흘러가는데요. 그 파이프라인을 잠그면 북한 경제는 2주일이면 붕괴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체면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단순한 협상이라기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저렇게 한반도의 긴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미가 강력한 응징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나 또는 3차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렵사리 마련된 이 협상의 계기를 자신들의 실리를 챙기는 데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당국 간 아마 그 40시간이 넘는 회담 중에 아마 저 문구만 얘기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사 조치부터 건강 상황까지 포괄적인 이상가족 상무까지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거의 그 정상 수준에서 최고 실세 수준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통일부 장관 향후에 이제 당국자 회담은 그동안의 논의들 남북 간의 현안들 여기 합의문에도 처음에 나오지만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들에 대한 관련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그 관계부처의 실무자들 혹은 그 장관급에서 대화가 진행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틀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최고위급들이 만나서 뭐 43시간 동안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정상회담 얘기는 그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김관진 실장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근데 김양권 그 비서는 뭐 우리 대표들한테 뭐 최고위급 회담 그런 식의 언질도 했다고 하는데 정상회담 얘기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라도 좀 오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강도의 도발이 아니에요. 중저강도의 도발입니다. 예를 들면 지뢰 도발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목함 지뢰가 아니라 인명의 살상을 노렸다면 다른 형태의 지뢰를 묻었겠죠. 근데 목함 지뢰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지만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이 불분명하고 도발의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우리의 응징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고요. 이번에도 그 두 번의 포격 같은 경우도 원점 파악이 불가능한 형태 애매한 도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은 도발 자체보다는 도발을 통해서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서
우리를 대화의 틀로 끌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지금 원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인천에 대표단도 보냈고 올 1월 달에 이미 신년사에서 정상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도 논의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이번에 이제 합의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이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합의가 다 그렇습니다. 합의가 되면은 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합의를 약속을 지키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합의에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쉽게 그 상대방을 믿어버리면은 자칫하면 그 전략적인 그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를 이제 내용을 보니까 물론 정상회담 그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는 그 김관진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까지 아직 갈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이제 합의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우선 떠올랐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북한이 추구하는 거와 우리가 추구하는 거와 합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물론 합치가 되면 참 좋은 일인데 북한은 어떻게든지 말하자면 무력이라든가 또 수령 독재라든가 이 체제를 강화해서 이 종래 가지고 있던 어떤 도전적인 성격을 쉽게 안 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좀 좋은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네. 이제 북한의 체제 속성이 그거에 상치가 되기 때문에 예.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은 이 현금만 제공하는 예. 이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우리 이제 정부에서 예. 잘 심사숙고해서 이 대북 관계를 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말하자면 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어떤 예상치 않은 대규모의 어떤 과거에 어떤 실패했었던 그런 정책을 취한다면 상당히 이거는 국민들의 우려를 사게 되지 않겠는가. 예. 물론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네. 그런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들의 제언과 또 조언을 들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